되게 재밌는 사진인 것 같은데 1998년이라고 써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의 그 타블렛이 빠지면 안 되죠. 또 저의 그 명품 손글씨를 볼 수 있는 태블릿을 준비하겠습니다. 짠짠. 와콤 인투어스. 네, 태블릿. 네, 보시다시피 1998년입니다. 1998년에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진이에요. 왼쪽 분이 누구실까요? 맨 왼쪽 분 박원순, 장하성, 조희연, 김기식 님이시고요. 박원순님은 다 아실 거고, 장하성님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소주성, 소비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되게 세계적으로 독특한 이론을 실천하시다가 지금은 영전하셔서, 네, 맞습니다. 소주성. 중국 대사로 가 계세요. 중국이랑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국 대사로 가 계시는데, 그 수많은,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동안, 근무를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참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가 계시고, 조희연님은 서울시 교육감이시죠. 김기식님은 아까도, 용범컨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금감원장까지 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금감원장을 잠깐 하시다가, 그게 뭐지? 어디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나?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걸려가지고, 금방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쨌든, 2020년에 권력의 그 핵심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22년 전, 1998년에는 참여연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 활동의 내용이란 소액주주운동입니다. 소액주주운동이 뭘까요? 이렇게 하셨던 거죠. 요분이 장하성님이시죠. 네. 주주총회장에 가서 이렇게 그 의견을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게 그렇게 흔치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하면 이미 경영진이 다 시나리오를 짜고 일사천리로 팍팍팍 진행하면서 손 들고 이의 있습니까? 하면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쫙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진행을 하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갑자기 손 들고 일어나서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듣보잡 주총꾸냐 그러면 그냥 우아하고 넘어갈 텐데 돈을 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응답하고 넘어갈 텐데 이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교수고 변호사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업 측에서도 경영진 측에서도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7년 삼성전자 주총이 13시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98년에는 또 8시간을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거예요. 왜 삼성이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되는가? 왜 경영진이, 왜 그 오너 가문이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의사 진행 손 들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고성이 오가고 그만해라, 더 해라, 이런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드디어 SK그룹 쪽에 이제 화력을 집중하는데 당시에 또 새롭게 등장한 스타가 계시죠. 이분은 이름도 써있지만 김상조님이고요. 현 정권에서 장하성님이 먼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톤이 넘겨서 지금은 요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했던 분들이 진짜로 지금 권력의 실세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정책실장이라는 게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자리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때 가 계십니다. 저는 장하성 교수님은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김상조 교수님은 저도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게 2000년대 후반에 그때 삼성이나 이쪽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경제개혁연대라는 그러니까 참여연대를 나와서 경제개혁연대라는 다른 단체를 조직하셨고 전화를 되게 잘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전화를 잘 받는 취재원이 진짜 좋거든요. 그런 취재원이셔서 말씀도 되게 잘해주시고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게 그래서 저도 영자신문이지만 굉장히 많이 커트를 땄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이거 듣고 네, 폭망 경제 들으면 폭망하진 않고 네, 폭망을 예방하는 경제 유튜브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네덜란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였다면 세계 최초의 소액주주운동과 세계 최초의 공매도 역시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VOC는 16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세계 최초의 공매도는 1610년에 일어났고 여기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벌써 400년도 넘은 일인데 그때부터 소액주주 운동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유튜브 투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아이삭 르메어 아저씨고요. 밑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죠. 아이사쿠스 르메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은 원래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1602년에 그 VOC가 설립할 당시에 창립 최대 주주이자 이사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무역을 하던 업자였고 근데 여러 조그만 무역회사를 합쳐가지고 VOC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회사가 꽤 큰 회사였기 때문에 합칠 때 지분을 꽤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받았냐면 85,000 길더를 받았대요. 근데 VOC에 창립할 때 그 처음 그 자본금이 총 650만 길더였으니까 그 중에서 8.5만 길더를 갖고 있으면 1% 넘죠. 한 1.34%?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 다 개인들이니까 이제 아주 대주주라 해봐야 뭐 5% 10% 가진 사람은 없고 하여튼 그 중에서 제일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사였어요. 이사라 하면 경영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영진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1605년에 어떤 그 다른 돈 문제로 분쟁이 걸려서 거기서 패소하고 그 패소한 결과로 어떤 그 법원의 그런 판결로 VOC에서 경영에 손을 떼라 이런 판결을 받았대요. 뭐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는 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뭔가 법적 분쟁이 있어서 경영진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VOC 이놈들 내가 진짜 설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팽해? 두고 보자 이렇게 앙심을 품게 돼서 1608년에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 창립에 개입을 합니다. 완전히 라이벌 회사를 세우는데 그 옆에 나라가 그걸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1609년에는 북극 항로에 투자해요. 북극 항로는 뭐냐면 이 VOC 동인도 회사가 동쪽으로 가는 항로를 독점으로 전담하는 그런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동방 아시아랑 무역을 하려면 무조건 그 동인도 회사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 구절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하는 모든 무역을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르메어라는 사람이 보기에 그러면 혹시 북쪽으로 가면 북극으로 가면 그거는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짱구를 불린 거죠. 근데 그 북극을 그 당시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만 한 거예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내서 북극 항로 탐험에 투자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야심찬 계획이 다 실패해요. 이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그 프랑스 왕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됐고 북극 항로는 그때 북극이 얼어 있으니까 뭐 지구 온난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못 가가지고 그냥 없던 일이 된 거죠. 다 실패하고 마지막 남은 희망은 VOC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러면 내가 VOC로 한번 엿을 먹이면서 돈도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작전을 하기로 한 거죠. 자, 이 영화 아시나요? 그 박용우님, 네,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신 배우 박용우님이 출연한 작전이란 영화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되게 재밌고 좀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작전을 벌이기로 했는데 또 잘못했네. 1910년이 아니라 1610년이겠죠. 네, 르메어가 작전을 하는데 뭐냐 하면 10명을 모아요. 10명을 모은 다음에 동료 10명을 모은 다음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 VOC 주식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될 때 현물로 바로바로 이렇게 소유권과 돈을 이전하는 그런 현물 거래가 아니라 선도 거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지금 없어도 파는 계약을 할 수 있어. 나중에 계약 날까지만 어떻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10명이 그 시장에 나가가지고 내다 파는 매도 계약을 막 미친 듯이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무차입 공매도죠. 요즘에 뭐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개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걸 법으로 금지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6개월간 코로나 사태 이후 6개월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됐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명이 1610년에 작전을 짜서 무차입 공매도로 막 팔았어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참 떨어진 다음에 자기들이 그걸 다시 메꿔서 사면 자기들은 그만큼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팔기만 한 게 아니라 팔면서 온갖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이 회사는 망할 거야. 이 회사 장사 안 되잖아. 이 회사 지금 아시아에서 죽을 쓰고 있어.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워낙 암스테르담이 인구 5만 밖에 안 되는 좁은 사회니까 그 10명이 그렇게 작전 벌이고 팔고 다닌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주가 떨어지면 손해니까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의회에다가 청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공매도를 금지시켜라. 아니 쟤네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주식을 저렇게 팔아 제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공매도 금지해 주세요. 라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과부와 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하면 widows and orphans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VOC 주식은 암스테르담 시민 많은 사람들의 그 시민들이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배당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과부나 혹은 고아원도 있었던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약간 무슨 국민연금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연금 개념으로 그 지분을 많이 사놓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런 과부와 고아들한테도 손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도 관용구로 쓰여요. 요즘에도 그 투자업계에서 국민연금 같은 거대 연기금 있잖아요. 거대 연기금은 이런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그런 펀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과부와 고아라는 말을 관용구로 많이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VOC의 적은 국가의 적 아닙니까? 이런 말도 했대요. 이건 뭐냐 하면 VOC가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근데 그 VOC를 사보타지하는 거는 결국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사보타지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무슨 매국노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회가 개입을 합니다. 이런 청원이 들어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공매도 금지 법안 통과. 그래서 공매도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더 확실하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전까지는 배당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경영진이 그러면 배당 실시한다 해서 첫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니까 주가가 확 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망했죠. 네. 르메어의 공매도 세력은 다 망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뭐 몇 명은 도망가 버리고 왜냐면 주가가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몇 명은 도망가고 뭐 르메어가 주동자니까 그 사람들 목까지 다 떠안게 돼서 그냥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또 도망가서 뭐 시골에 가서 살다가 어쨌든 좀 불우하게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의 묘비랍니다.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써있대요. 위쪽만 확대해서 보면 30년 동안 보시면 3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0년 동안 15만이 아니라 150만 길더구나. 아유, 참 큰 돈이네요. 150만 길더라는 돈을 날렸어.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걸 모두 날렸지만 다만 명예만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그나마 좋게 포장해주는 묘비명이 써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굳이 또 돈 잃고 죽은 것도 참 안타까운데 묘비에다가 무슨 이렇게 액수까지 표시해가면서 숫자까지 써놨잖아요. 15만 날렸음 이것까지 묘비에다가 쓸 정도까지 있나. 좀 이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924년에 세프템버 20일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말이 써있죠. 그런데 뭐 르메어 아저씨가 인생의 패자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묘비가 이렇게 생겼는데 방금 보신 거는 위쪽에 써있던 말이고 밑에 쪽에는 또 다른 얘기가 써있어요.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이제 마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22명의 킨드렌, 킨더가르텐이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킨드렌 하면 칠드렌 같아요. 칠드렌. 애를 22명이나 낳은 거예요. 이 사람이. 22명 키웠어. 뭐 150만 길더는 날렸지만 애를 22명이나 낳아서 키웠으니 뭐 그나마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2명 중에는 실제로 VOC에 들어가서 VOC의 자카르타 지사장을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카르타가 VOC 본부죠.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나오니까 르메어로서는 뭐 무덤에서라도 뿌듯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르메어는 죽었지만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이 있죠. 르메어가 하려고 했던 것은 경영진을 비판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622년에 세계 최초의 소액주주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 그 아까 1610년에 르메어의 그 숏셀링 사태에서 경영진이 첫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을 하긴 하는데 그 이후로도 배당을 그렇게 후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利益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볼 때 저놈들이 저거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하고 자기들 친척이 하는 뭐 회사에서 뭐 배실을 대포를 산다든가 뭐 납품을 다 거기서만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하는 것 같고 배당도 잘 안 주고 하니까 소액주주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는 주주총회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으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투자금 넣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팜플렛을 만들어 돌렸습니다. 팜플렛이란 작은 책자를 말하는 거죠. 뭐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뭐 신문처럼 뭔가를 만들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 뿌렸는데 그 책자의 제목은 얄팍한 이익에 대한 짧은 설명입니다. 이게 아마 디스커버리 같아요. 디스커버리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뭐 설명이라는 뜻으로 썼겠죠. 이 내용인즉슨 가장 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VOC라는 회사가 1602년에 만들어질 때 원래 그 정관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이 회사는 21년간 지속한다고 써있었어요. 21년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써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2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굉장히 긴 세월 같았는데 벌써 20년이 후딱 지나가서 1622년 거의 다 된 거잖아요. 1623년이면 20년이고 1624년이면 2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산할 때가 됐는데 청산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래서 주주들이 야 뭐야 청산해서 지금까지 번 돈 다 나눠주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 왜 비밀주의야? 왜 니네 경영 어떻게 하는지 얘기 안 해? 왜 장부 안 까? 장부를 전혀 공개 안 했어요. 왜냐? 장부를 공개해야 된다는 법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장부 공개해라. 우리도 주주인데 왜 우리한테 그런 권리 안 줘? 이렇게 막 팜플렛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참여연대가 마치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 결과 경영진이 일부 불복을 합니다. 뭘 주냐 하면 소액주주로에게도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사를 뽑을 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권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합니다. 그 전까지는 임기 제한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평생 하든 죽을 때까지 하든 마음대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3년만 하고 그때부터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 6,000길더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이라는 조항이 붙습니다. 6,000길더가 얼마나 돈이냐면 보통 암스테르담에서 비싼 집이 1,000길더였다고 하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아니겠어요? 50억 정도를 투자한 주주에게만 이런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니 사실상 일반인한테 주어졌다고 보긴 힘들고 소액주주라고 보긴 힘들고 좀 큰 주주들한테만 이런 권리가 주어졌다고 봐야겠죠. 뭐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뭐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상법인데요. 상법을 보면 여러 가지 권리들이 주주들에게 주어지는데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주 중에서도 총 지분의 뭐 3% 이상 갖고 있는 주주에게만 뭐 이런 권리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방식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주가 회사의 주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라는 말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면 사주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 사주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주주라고 하지. 주주의 권리는 상법상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고 여기를 넘어가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상투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잘못된 말이고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고 주식의 주인으로서 어떤 법상 정해져 있는 권리만을 받을 뿐입니다. 대신에 주주들은 책임도 제한이 돼요.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치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망했어. 그러면 그게 내 빚이잖아요.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대우그룹이 망했잖아요. 근데 엄청난 빚을 주고 빚을 못 갚고 망했단 말이에요.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한테 수십 조의 빚을 졌는데 못 받고 못 갚고 망했는데, 그러면 그게 개인 사업체였으면 주인이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우는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그 빚을 주주들이 갚지 않아도 돼요. 주주들은 그냥 자기가 투자했던 돈만 날리는 거지 그 이상의 돈을 뱉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회사라는 개념인 거죠. 지금까지 봤듯이 기업이란 거나 주주라는 거나 이게 애초에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 때부터 주주는 뭐 이런 권리가 원래부터 주어진다, 뭐 회계장부 열람할 수 있고 감사권이 있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가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본금을 모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았어. 그래 투자를 했더니 투자를 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해. 야, 내가 돈도 냈는데 나한테 이런 권리 좀 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오늘날의 주주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어떤 하늘에서 무슨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듯이 딱 정해져 있는 뭔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신성한 상법입니다. 뭐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고 주주의 권리는 뭐 만고불변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때그때 필요해 서 만든 것이 상법이고 회사고 주주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회사라는 거는 왜 대체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게 바스코 다 가마, 그 최초로 헷갈리네. 바스코 다마가 희망봉을 돈 사람인가 인도를 간 사람인가?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인도를 간 사람 같고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한 사람 같아요. 맞나? 어쨌든 바스코 다 가마가 그 대항해 시대를 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희망봉을 발견했거나 인도 항해를 발견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한 사람인데, 어쨌든 희망봉 맞아요? 네, 희망봉이랍니다. 네, 송원님 감사합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몰았던 배는 이렇게 조그만데 여기에 비해서 이 큰 배는 누구 배일까요? 정화입니다. 정화 아시죠? 정화. 네, 전혀 모르겠어요. 그 명나라 때 정화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의 명나라 때 그 황제가 선단을 조직한 거예요. 아프리카라는 데가 있다던데 거기 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황제가 선단을 조직하는데 이따만한 배를 한 대가 아니라 수십 척을 보내요. 수십 척을 띄워가지고 그 광동 지방에서 출발해서 인도를 거쳐서 마다가스카르를 거쳐서 아프리카 남부까지 갑니다. 쭉 가면서 거기 있는 나라들을 다 뭐 싸움이 필요할 땐 싸우지만 대체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길을 죽이는 거예요. 이만한 규모의 이게 한 100m 될 거 아니에요. 100m. 그 당시에 1500년대인가 뭐 그래요. 그때 길이가 저렇게 큰 엄청난 선단이 수십 척이 오면 어느 나라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냥 쫄지. 아프리카 특히 그쪽에. 그래서 가서 어떤 무슨 화친 같은 것도 맺고 기린을 실어요. 기린도 실어오고 코끼리도 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실어옵니다. 정화라는 사람이. 정화는 누구냐 하면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이 아니라 지금 그쪽 어디죠? 신장 자치구 있잖아요. 신장 위구르. 그쪽이 위구르족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도인데 그 당시 초기만 해도 명나라가 다 이렇게 다 융합하고 받아들이는 인재를 다 등용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위구르 인재를 뽑아다가 제독을 맡겨서 이 정화라는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고 이런 큰 배를 몰아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다 쓸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명나라는 이 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태워버렸대요. 다 그냥 뭐 태우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다 그냥 분해해서 다시 쓸 일이 없었어요. 다 그 이후로는 그런 선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황제가 한번 시켰으니까 돈을 들여서 보냈지만 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차피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이 갔는데 굳이 뭐 사업을 하겠어, 상업을 하겠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갔다 와서 끝내버렸고, 반면에 요 조그만 배를 보냈던 유럽인들은 요 조그만 배를 계속 보냅니다. 왜냐하면 돈 벌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도 민간에서 계속 끌어모으게 되고 돈이 모이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회사가 그런 정화 같은 대선단에는 비교할 바도 없이 시작했던 회사가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주주들을
맘대로 끌어모을 수 있고 주주들끼리 맘대로 지분을 거래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투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해를 하기를 무려 200년을 계속합니다. 항해만 하고 무역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자카르타에는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런 요새도 건설하고 그 인도네시아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거죠. 물론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서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피라미드 방식의 구조를 세워서 이런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힘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쪽수를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어땠을까? 조선에는 어땠을까? 조선에는 저런 주식회사가 없었을까? 없었죠. 네. 조선은 산농공상의 나라잖아요. 상인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상인은 일단 농민보다 못한 거의 뭐 하류 중에 하류 대접을 받았고 애초에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조선 정부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국민들이 돈을 벌지도 못하게 했어요. 막았어. 왜냐하면 돈을 벌면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면 양반들의 권력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거를 양반들은 원치 않았던 거죠. 요즘에도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북조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네, 북조선이 딱 그렇잖아요. 지금 뭐 김정은이든 그 위에 김정일이든 걔네가 지금 죄송합니다. 괜히 또 총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들이 국민들이 돈을 버는 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북조선은 절대로 지금 부유해지는 걸 원하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정부가 계속 맨날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뭘 지원해주고 뭐 거기 개성공단을 만들어주고 이러면 북한 애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지도층은 전혀 그 부유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난해야지만 자기들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고 자기들 해피하게 사는 건데 왜 뭐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꾸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역시 상인 계급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상인 계급이 돈이 생겨서 힘을 얻으면 양반 계층이 자기들의 그 정당성이 없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놔두겠어요. 무조건 억누르고 상업을 할래도 되게 조그맣게 하게 하고 뭐 기와집도 지어도 2층도 못 올리게 하잖아요. 2층 집 못 지어 조선시대. 그렇게 하고 뭐 99칸 못 넘게 하고 상업을 할래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어떤 딱 정해진 곳에서만 상업을 하게 하고 뭐 종로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그 엄격하게 규제를 했는데 그렇죠. 조선 DNA. 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양반이면 좋겠지. 내가 양반이면 당연히 누리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나 뭐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600년을 살아왔는데 19세기 말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지금 19세기가 되니 일본은 이미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막 대포를 쏘고 배를 만들어 보내고 지금 다 난리 나고 프랑스도 막 쳐들어오고 영국도 쳐들어오고 막 대동강을 거슬러 와가지고 막 무덤을 파헤치고 막 대포를 뻥뻥 쏘고 뭐 영국은 아예 거문도를 점령했잖아요. 거문도를 점령해서 거기 지네 땅처럼 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조선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조선이 갖고 있는 대포는 요만해. 임진왜란 때 쓰던 요만한 대포인데 뭐 다른 나라들이 이만한 대포로 갖고 와. 빵빵 쏴. 여기는 닿지가 않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거북선 몰고 나가서 싸울 거야? 철갑선인데 이쪽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김옥균이 회사설이라는 글을 씁니다. 19세기 말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옥균은 그 당시 그 개화파 선구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의 조선의 개화파 선구자가 누구냐 하면 주로 역관들입니다. 역관들이 이제 그 김옥균과 같은 젊은 양반층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김옥균도 일본을 가보고 등등 해보니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조선은 왜 힘이 없느냐? 그 생각을 김옥균이 경제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봤더니 외국에는 회사라는 게 있더라. 회사가 뭐냐? 서양 여러 나라를 가봤더니 바다에는 기선이 달리고 육지에는 기차가 달려. 머리에는 전선이 가설되고 가스등도 걸려있고 뭐 등등등 다 있고 난리가 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것들이 하고 있더라. 이 회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면은 한 사람 혼자서 사업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본금을 모아서 하니까 기차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철도 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설이라는 걸 쓰게 된 겁니다. 조선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회사를 만들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라고 김옥균이 주장을 한 거죠. 회사가 뭘까요? 모일 회자에 모일 사자입니다. 컴퍼니, 모여서 빵을 먹는다. 같이 빵을 먹는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자로 바꾼 말이 모여, 회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선에서도 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실제로. 일제시대 전에. 그리고 일제가 들어와서도 계속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네. 하여튼 70년대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원 앤 온리 원, 오직 단지 너 하나뿐이야.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수익을 내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스의 그 칼럼으로 냈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주주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약간 한국 재벌처럼 무슨 록펠러 가문, 뭐 무슨 벤더빌트 가문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그거 이후에도 무슨 뭐 GE 이런 회사들은 약간 뭐 미국의 자존심 이런 거잖아요. 뭐 노조도 굉장히 강하고 주주의 이익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라든가 임직원이라든가 뭐 국가적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원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밀턴 프리드만 이후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무조건 주주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사모펀드, PE펀드 같은 것도 생겨서 뭐 전혀 경영에 관계없는 애들이 갑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사들여. 그래서 막 구조조정하고 막 다 파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런 다음에 기업 가치만 올려서 팔고 배당금 막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1602년 VOC 창립 때부터 밀턴 프리드만 탄생까지는 산업시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들이 대체로 장기 보유를 하고 그렇게 막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하지 않고, 물론 네덜란드 동인대에서는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많은 주주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랬던 것이 1970년대부터는 주주가 경영에 더 이상 참관을 안 해. 그냥 경영진을 어디서 데려와. 그냥 잘하는 애를 이렇게 뽑아서 데리고 와서 앉히고, 주주는 어쨌든 그 경영진이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 거기서 그 리턴을 바라는 거,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가문이 대를 이어서 막 이렇게 경영하고 이런 관습도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프리드만의 그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생각에 커다란 충격이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주주의 이익만 우선하면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도 경제 위기가 오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야야야 뭐 주주만 위할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 종업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자. 지역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어떤 글이 실렸냐 하면, 사실상 주주는 기업을 소유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법 어딜 봐도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거지 회사를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삼성전자 주주라고 쳐보세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면 나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의 본사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난 주인이니까 왜 나를 막어? 근데 실제로 나 삼성전자 주주인데 뭐 반도체 연구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들어가게 해주나요? 그냥 뭐 경비원한테 쫓겨나겠죠. 주주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또 내가 무슨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서 이거 TV 나 줘. 내가 주인이니까. 이러면 주나요? 안 줘요. 주인이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주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종업원한테 가서 내가 주주니까 너 내 말대로 해. 너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 이러면 삼성전자 직원이 집에 와서 청소해 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그건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인의 개념은 절대 주주가 아니거든요. 법상으로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아니고. 그래서 법을 따져보면 이게 절대 아닌데 왜 지금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UCLA 법대 교수님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법인이라는 건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법인은 법적인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법으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인이 법인을 소유한다는 건 인간이 인간을 소유한다는 건데, 그건 무슨 노예제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냥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법인도 그냥 하나의 인간인 거죠. 그리고 더 따져보면 그 법인이라는 거는 결국 계약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약의 집합.
주주는 기업과 법인과 계약에 따라서 자본금을 넣어주고 그 대가로 어떤 일련의 권리들을 받는 계약을 쓴 거죠. 또 임직원들은 또 회사와 노동계약을 맺어가지고 노동을 제공해주고 임금과 기타 퍽을 받는 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계약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이루고 있는 거지, 이게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10년 전부터 이분이 꾸준히 주장하시는 반대요. 옥스퍼드의 콜린 메이어 교수님이라고, 제가 2008년에 여기서 공부할 때 학장님이셨어요. 되게 좋은 분인데 이 집에 가서 막 밥도 얻어먹고 막, 집엔 안 갔다, 같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재밌게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 하면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지분 행사권, 주주권도 다르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지금 상법에는 주식 1주당 그 투표권 하나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딨냐, 그거는 옛날에 그냥 편의상 그렇게 정한 거지 현대에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시간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을 보유한 사람보다 10배의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안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10배는 좀 심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 한 2배 정도는 주는 게 말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말 되는 것 같아요. 10배는 심하지만 10년이면 2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아니 요즘 세상에는 단타 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단타 치는데 재수 좋게 그 단타 치는 날이 딱 무슨 그 주주총회 그 권리 주는 날이 걸렸어. 그럼 그 사람은 한 표 행사하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딨어요. 단타 하는 사람은 이 회사의 운명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런 1도 관심이 없잖아요. 1시간 만에 갖다 팔 건데 그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고 그런 표가 사표가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기업 경영에 대해서 어떤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콜린 메이어 교수님 말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인터레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투표권도 많이 주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일주 1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막 반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한국에는 특히 그런 사람 많아. 너무 이게 그 시야가 너무 딱 보수적으로 정해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1주 1표의 원칙이라는 거를 누가 왜 정했는데, 따져보면 그냥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그렇게 저쪽에 가다 보니까 정해진 거지, 그 모세가 무슨 십계명 들고서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왜 창업자들이 지분이 뭐 10%만 있는데 그 지분이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어가지고 주주 투표권은 50% 갖고 있는 거야, 이런 회사들 많거든요. 그런 법도 미국도 만드는데 왜 시간에 따라서 투표권을 더 주는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업 맘대로는 결정을 못하죠. 기업 맘대로는 못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권리를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선택하는 거는 회사 맘대로 선택을 하면 되고, 이사회에서 뭐 투표를 하든 주주총회 투표를 하든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따를지 안 따를지는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현재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뭐 제가 만드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든 또 제가 즐겨보는 그 파이낸스 타임스를 보든 종종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당장 바뀔 것 같진 않고, 아마도 다음번에 뭔가 커다란 경제 쇼크가 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좀 뭔가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그 스케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로그 스케일. 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로그 스케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여기가 시간, 여기가 주주권, 투표권.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송은님, 반기업 정서 일단 우리는 해결을 해야. 네, 뭐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하도 이 정권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해는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를 바라진 않습니다. 조선, 북조선 등은 네, 국민들이 가난하길 원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